이딴 쓸모없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애 하나 간수 못하는 게 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야? 방금 아이를 잃은 제 얼굴에 이혼 서류가 날아와 밝혔습니다. 근본도 없는 천한 것이라는 모욕과 함께요. 그들은 그날 밤 당장 저를 집에서 내쫓았고 제 낡은 캐리어는 공공 쓰레기통 옆에 버려졌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를 새로 들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전 남편의 가족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화려한 재혼 결혼식 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 차량이 들이닥치고 최고급 웨딩카에서 내린 사람이 바로 21년 전 유괴되었던 외동딸을 되찾으러 온 경찰청장, 제 친아버지였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안온한 행복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 기구했던 삶과 인과응보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제 목소리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비가 3층 발코니 유리창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걸레를 쥐인 두 손으로 양동이를 향해 힘껏 물기를 짜냈습니다. 조용한 3층짜리 강남 고급 빌라 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특히 아랫배에서는 이따금씩 옥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임신 3개월 차였습니다. 당연히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해야 할 시기였지만 이 집에서 며느리라는 제 이름은 사실상 무급 가정부와 동의어였습니다. 그때 최 여사님 시어머니께서 계단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몸에는 여전히 고급 실크 잠옷이 걸쳐져 있었죠. 50대 중반의 그분은 한때 유명 방송인이었고 그 얼굴에는 언제나 차갑고 경멸적인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2층 계단 난간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며 빗소리를 뚫고 날아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청소를 어떻게 했길래 벽 모서리에 아직도 얼룩이 그대로니? 내가 말했지. 몇백만 원짜리 청소기계도 사람 손만 못하다고. 요즘 젊은 것들은 곱게만 자라서 집 하나 제대로 청소할 줄을 몰라. 저는 바닥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쉰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3층부터 여기까지 벌써 2번 닦았어요. 너무 늦었고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내일 아침에 1층마저 닦으면 안 될까요? 최 여사님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계단을 2칸 더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노골적인 경멸을 담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 이 집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다고 힘들다는 소리를 해. 내 아들은 밖에서 돈 버느라 등골이 휘는데 너는 집에서 살림하는 것 가지고 투정이야? 역시 보육원 출신은 어쩔 수가 없구나.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못 받으니 집안에 규율이라는 걸 알 턱이 있나. 어서 마저 닦아. 내일 아침에 방송국 동기들이 놀러 오기로 했으니까 집꼬리 모양이면 네 얼굴이 어떻게 될지 알지. 보육원 출신이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자존심에 밝혔습니다. 2년 전 남편 민준 씨가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최 여사님은 제 출신을 문제 삼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들이 죽고 못 살겠다며 버텼고 또 마침 밖으로 나도는 일이 잦았던 그들에게 묵묵히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할 사람이 필요했기에 저는 겨우 이 집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숙여 무거운 물통을 들고 2층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쇠로 된 물통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2층 침실문이 살짝 열리고 남편 민준 씨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게임 화면이 켜진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그는 낑낑대며 물통을 나르는 저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수진아, 또 왜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 그냥 들어. 말대꾸에서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바닥 좀 닦는 거 가지고 왜 매번 엄마 속을 썩여. 그 말을 끝으로
민준 씨는 문을 쾅 닫고 다시 자신만의 가상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내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죠. 남편의 비겁함과 무관심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지만 겪을 때마다 심장이 시리게 아팠습니다. 제가 새 물통을 들고 나왔을 때 갑자기 아랫배에 치명적인 통증이 몰아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참에 발을 딛는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제 몸은 균형을 잃고 새 물통과 함께 앞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쾅! 쨍그랑! 물통이 계단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계단 몇 칸을 굴러 1층 계단참에 쓰러졌고 쏟아진 차가운 물이 제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하지만 물의 차가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제 다리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뜨겁고 붉은 액체였습니다. 어느새 제 옷자락 아래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결코 내려와 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걷는 꼴 하고는 멀쩡한 양동이만 다 망가뜨렸네. 저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에 번지는 핏자국, 어머니의 냉담한 뒷모습, 그리고 여전히 굳게 닫힌 남편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빌라 밖에서 울부짖는 빗소리와 함께 저를 삼켜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교묘한 학대와 남편의 무관심은 저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보육원 출신이라는 멸시가 주는 치욕과 뒤섞였습니다. 저는 피와 찬물 속에서 정신을 잃었고 제 삶의 한 페이지는 끔찍한 비극으로 끝을 맺으며 가족 갈등을 최악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톡 쏘는 알코올 향이 저를 깊은 어둠 속에서 끌어냈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예민해진 후각에 이어 머리부터 목덜미까지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신음하며 머리를 감싸주려 했지만 오른손 등에는 차가운 링거 바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얼룩덜룩한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낡고 벗겨진 천장과 그 아래서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쏘아대는 형광등.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산후회복실인 듯한 병실에는 침대가 4개 있었지만 3개는 텅 비어 있었고 옅은 먼지가 쌓인 녹색 시트가 덮여 있었습니다. 천장의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는 공간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의 본능적인 반사작용으로 저는 떨리는 왼손을 배 위로 가져갔습니다. 텅 비어버린 차가운 자궁의 공허함이 등골을 타고 오싹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가슴이 붓는 느낌도 아침마다 찾아오던 입덧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과 저를 이어주던 유일한 생명, 그 빌어먹을 집에서 모욕을 어젯밤 물에 젖은 계단에서 미끄러진 그 운명의 순간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경첩이 낡은 합한 병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과장님인 듯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흰 가운에는 밤샘 근무의 흔적인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앙상하게 마른 저를 보았습니다. 헐렁한 환자복 아래로 쇄골뼈가 마른 나뭇가지처럼 튀어나와 있었죠.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카판에 끼워진 차트를 탁탁 넘기더니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영양 부족으로 몸이 심하게 쇠약해진 상태에서 계단에서 구르는 외부 충격까지 받았습니다. 저희 의료진이 밤새 최선을 다했지만 태아가 겨우 3개월이라 충격이 너무 커서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자궁이 아직 약하니 최소 3, 4일은 입원해서 산후출혈이 없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의 말이 또렷하게 들렸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갈라진 입술을 겨우 움직였습니다. 사막처럼 바싹 마른 목구멍에서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나 시댁에서는 아무도 안 왔나요?
나이 지긋한 의사는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제 거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 미처 씻어내지 못한 세제 자국이 손톱 사이에 하얗게 남아 있었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인간 군상의 비정함을 목격한 듯한 씁쓸함이 담긴 몸짓이었습니다. 어젯밤 퀵서비스 기사 한 분이 환자분을 피투성이인 채로 데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지갑에 적힌 연락처로 계속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응급수술비는 일단 병원 측에서 긴급 지원으로 처리했지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보호자 한 명 나타나서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원무과에 수납한 사람이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가족분들께 직접 연락해보세요. 이 몸으로는 혼자 계시기 힘듭니다. 그는 위로하듯 침대 난간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다시 두려울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잦아들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이 외롭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쥐어짜 침대 옆 철제 협탁으로 몸을 뻗었습니다. 그 위에는 액정이 긋긴 낡은 폴더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남편 민준 씨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3통이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수술대 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매던 새벽 이 시경에 온 전화였습니다. 희미한 희망을 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무감정한 기계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는 빌라의 유선 전화로 다시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울리고 누군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최 여사님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라. 우리 집엔 애 하나 간수 못하는 쓸모없는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 보내서 처리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까맣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남편이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하고 관계를 끊어낸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처음부터 계획된 폐기 절차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그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던 유일한 끈이었던 뱃속의 아이가 사라지자 저는 순식간에 남남이 되었고 그들의 화려한 인생에서 깨끗이 치워버려야 할 낡고 더러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옅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쓰러움과 함께 환자를 대신한 약간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거칠고 낡은 시멘트 색깔의 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침대 옆간이 테이블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아이를 잃은 제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 맞으시죠? 아까 1층 원무과에 서류 가지러 내려갔다가 어떤 중년 남성분이 이걸 전해주고 가셨어요. 정장에 넥타이까지 맨 걸 보니 부잣집 운전기사 같았어요. 302호 박수진 씨에게 직접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이런 말도 남겼어요. 듣는 제가 다 기가 막혔지만 그대로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 서류에 서명하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전해주십시오. 사모님께서 모든 정리를 끝내셨으니 다시는 집에 돌아올 생각 말라고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시멘트색 봉투를 쳐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봉투에 구겨진 주름이 마치 그것을 보낸 자들의 신보처럼 비열하게 보였습니다. 지난 2년간 차가운 물과 독한 세제에 시달려 마디마디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제 앙상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천천히 안에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겉봉투의 누추함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빳빳하고 새하얀 A사 용지였습니다. 종이 한가운데
검고 굵게 인쇄된 네 글자가 제 눈에 밝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저는 서류 맨 아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남편 칸에는 민준 씨의 빗둘하고 힘없는 필체가 이미 파란 잉크로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계단참의 피웅덩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는 이 서류에 서명했겠지요. 혹은 이 서류는 최 여사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다가 완벽한 구실이 생기자마자 아들에게 서명을 강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역겹게 만든 것, 제 몸의 모든 세포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서류 아래 빈 공간에 날카롭게 휘갈겨 쓴 붉은 펜 글씨였습니다. 늘 자신을 교양 있는 지식인, 인간미 넘치는 글을 썼던 전직 방송인이라 자랑하던 시어머니의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독초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법, 근본도 없는 천한 핏줄은 이 집에 발붙일 생각 마라. 네, 그 누더기 같은 짐들은 내가 사람 시켜서 내 낡은 캐리어에 쳐넣어 경비실 옆에 내놨으니 알아서 가져가고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우리 지성인 가문에 흙탕물 튀기지 말고 지난 인연은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준 걸로 셈치자. 서로 빚진 것 없는 거야. 먹여주고 재워준 걸로 셈치자. 그 한마디가 차가운 물벼락처럼 제 얼굴에 쏟아지며 지난 2년간의 결혼 생활에 추악한 진실을 남김없이 벗겨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의 사랑 때문에 혹은 명문가의 아량 때문에 저를 며느리로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부모 없는 고아였기에 기댈 곳이 없었기에 불평 한마디 못하고 굴욕을 감수하며 월급 받는 가정부조차 거절할 일들을 해낼 것이기에 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이를 낳는 기계, 순종적인 무급하녀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 기계가 고장나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대가 끊어지자 그들은 일말의 동정심이나 인간미도 없이 저를 낡은 걸레처럼 쓰레기장에 내다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제 마른 가슴에서 마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요한 밤 썩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작고 쉰 웃음소리였습니다. 젊은 간호조무사가 깜짝 놀라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제발 나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뜨겁고 짠 눈물이 제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려 병원에 거친 베개싯을 적셨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부짖지도 미친 듯이 물건을 부수지도 그 나약한 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달라며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유산의 고통과 시댁의 잔인함이 뒤섞여 제 영혼에 남았던 마지막 희망, 마지막 정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며 날카롭게 벼려진 강철 같은 무언가가 제 안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순종은 바로 이 순간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침대 매트리스를 짚었습니다. 자궁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치솟는 고통을 무시한 채 저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앙상하지만 굽히지 않은 어깨, 저는 간호조무사를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나 절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고 섬뜩할 정도로 고요한 침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간호조무사는 제 침착함에 잠시 멍해졌지만 이내 서둘러 가운 주머니에서 파란색 볼펜을 꺼내 마치 전장으로 나서는 병사를 돕듯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고 이혼 합의서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다시 읽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앙상한 손이 펜을 쥐었습니다. 제 서명은 크고 단호하며 힘있게 민준 씨의 비뚤어진 서명을 가로질렀고 최 여사님의 경멸 가득한 붉은 글씨의 일부를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집에 재산 한 푼도 필요 없었습니다. 동정도 가식적인 사과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지성인이라는 가면을 쓴 그 더러운 시궁창에서
공식적으로 걸어 나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펜 뚜껑을 닫아 간호조무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거 1층에 있는 그 남자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제 짐은 머리카락 한 올도 그 집에 남기지 않을 테니 그 캐리어는 쓰레기장에 가져다 태워버리라고 전해주세요. 간호조무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재진한 파란색 서명을 본 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경의를 담아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를 잃은 고통과 절망은 차가운 각성과 단호한 결의로 변모했습니다. 저는 전남편 가족의 추악한 본성을 깨달았고 가차없이 그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모욕에 맞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고통을 끈질긴 생존 의지로 바꾸었습니다. 병실문이 닫히고 저는 철제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댔습니다. 제 시선은 더 이상 서류에 머물지 않고 병실 창밖에 광활한 하늘을 향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잿빛 구름을 뚫고 첫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가진 것이라곤 두 손뿐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순간부터 제 인생에 더 이상 굴종과 비굴함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각또각 대리석 복도를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저를 멍한 상태에서 깨웠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서명한 지 파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302호 병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역겨운 곳을 지나온 듯한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맡에 서서 제 창백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5만 원권 지폐 한 뭉치를 병원 담요 위로 던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밀린 병원비나 해결해. 이제 우리 집은 너한테 빚진 거 없어. 서류에 도장도 찍었으니 그 너덜너덜한 몸뚱이 끌고 당장 여기서 꺼져. 네 꼴만 봐도 재수 없고 애군만 끼는 것 같으니까. 저는 돈다발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 텅 빈 눈은 폭풍우 치던 밤에 저를 무릎 꿇려 계단을 닿게 했던 그 여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울지도 남편은 왜 오지 않았냐고 묻지도 마지막 동정심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집 후 제가 자괴부로 이런 부류의 인간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비참한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이불을 걷고 앙상한 맨발을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쇠약한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발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그 돈 직접 가지고 가세요. 저는 그 집에서 나온 쓰레기 한 조각도 필요 없으니까요. 최 여사님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녀가 막 내쫓은 고아 며느리를 경멸적인 눈초리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특유의 가시 돋친 목소리로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길바닥 출신들의 가짜는 자존심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우리 김씨 집안이 지난 2년간 거둬주지 않았으면 네가 감히 이런 병실에 누워있을 수나 있었을 것 같아? 여기서 나가면 네 분수를 좀 알아. 괜히 이 동네 어슬렁거리면서 내 아들 눈에 띄지 말고 이제 곧 진짜 명문가 아가씨를 며느리로 드릴 거니까 너처럼 근본도 없는 애는 진흙탕에 딱 어울려. 최 여사님은 휙 돌아서서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링거 거치대를 지지대 삼아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낡은 천 가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겼습니다. 손등에 밝힌 링거 바늘을 망설임 없이 뽑아버렸습니다. 검붉은 피 한 방울이 흘러 피부를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헐렁한 셔츠는 마치 마른 해골에 걸쳐놓은 듯 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얼굴에 내리쬐어 어지러웠습니다. 청담동 4번 골목, 그 익숙한 주소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댁의 베이지색 3층짜리 저택이 동네 한가운데서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 길을 걸었습니다. 귓가에는 오토바이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경비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에는 제 낡은 옷과 책들이 담긴 녹슨 캐리어가 공공 쓰레기통 옆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경비원은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방금 산후회복실에서 나온 사람의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캐리어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자궁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지도 고향으로 도망치지도 예전에 있던 보육원에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골목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부자 동네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근거림을 지나 그 베이지색 저택 바로 맞은편에 있는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12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좁은 공간, 낮은 천장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캐리어를 내려놓고 낡은 나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창문은 골목길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저택 마당에 세워진 남편의 비싼 스쿠터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2층 발코니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최 여사님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갈라진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분노는 저를 눈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 무섭도록 끈질긴 생존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제가 이 방을 구한 것은 다른 곳으로 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매시간 저 저택을 저를 짓밟았던 자들을 보며 결코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의 초라하지만 굳건한 존재 자체가 그들의 허영심 가득한 자존심에 밝힌 가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전 남편의 모습이 제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심코 맞은편 반지하 쪽을 쳐다보다가 저의 차갑고 텅 빈 깊이를 알 수 없는 눈과 마주쳤습니다. 민준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스쿠터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시동을 걸고 마치 빛 받으러 온 귀신이라도 본 듯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온기라고는 없는 미소였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낡은 걸레처럼 그들의 고귀한 인생에서 깨끗이 쓸어냈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바로 이곳, 이 어두운 12제곱미터 공간에 서서 그 속빈 강정 같은 지성인 가족의 몰락을 지켜볼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설거지 아르바이트부터 식당 일까지 가장 천한 일들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오직 제 힘으로 그들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반지하에서의 첫 나날들은 벽에서 피어나는 곰팡이, 냄새와 찜통 같은 더위와의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유산 후유증으로 아랫배가 욱신거렸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모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돈은 금방 바닥났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최소한의 생필품을 사고 나니 남은 것이 없었죠.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김씨 집안의 소나기에서 겨우 되찾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돈이 절실했습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노동을 파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골목 초입의 설렁탕집에서 기름때 낀 수백 개의 그릇을 닦았습니다. 밤늦게서야 12제곱미터짜리 방으로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8월의 어느 무더운 아침, 제가 골목길가에서 쭈그리고 앉아 커다란 솥을 닦고 있을 때 최 여사님의 그림자가 제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그녀는 제 바로 앞에 멈춰서서 마치 더러운 물이라도 튈까봐 실크 치맛자락을 슬쩍 걷어 올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세제 때문에 붉게 트고 갈라진 제 손을 쳐다보며 아기에 찬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근처에서 장을 보던 이웃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근본도 없는 쓰레기는 아무리 좋은 집에 들여놔도 그 냄새를 못 숨긴다니까요. 집에서 쫓아내자마자 바로 제자리인
돼지우리로 기어 들어오잖아요. 역시 천한 건 피에 새겨져서 절대 못 벗어난다니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철 수세미가 솥바닥을 긁으며 내는 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만족감을 얻으려는 저열한 인간에 대한 극한의 경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모욕과 주위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것들을 제 인내심을 단련시키는 뜨거운 벽돌로 삼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가 미동도 없자 화가 난 듯 흥 하고 큰 소리로 콧방귀를 뀌고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민준 씨가 번쩍이는 스쿠터를 타고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과 비싼 향수 냄새가 좁은 공간에 퍼졌습니다. 그는 제가 앉아있는 곳을 지나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헬멧 바이저를 올리자 드러난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 어린 회피와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가 동네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것을 보는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여 있었죠. 민준 씨는 시동을 걸고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머플러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마치 그와 저 사이의 하늘과 땅 차이의 신분 격차를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일어나 더러운 물을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제 시선은 대로변에서 사라지는 오토바이 연기를 쫓았습니다. 민준 씨의 이기심과 비겁함은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은편 베이지색 3층 저택의 썩어빠진 실체를 더욱 명확히 보게 해주었을 뿐입니다. 저는 오후에는 백반집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수십 개의 밥상을 나르며 굳은 살 박인 바른 시멘트 바닥 위를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받은 꼬깃꼬깃한 지폐 한 장 한 장을 저는 정성껏 펴서 낡은 장판 밑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제 내면은 차갑고 단단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자들처럼 원망하거나 내 신세가 왜 이리 기구한지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겪는 굴욕을 버티고 관찰하기 위한 차가운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제 12제곱미터짜리 방은 감시 초소와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전시되게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식적인 부와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격을 짓밟으며 쌓아 올린 그 지성인 가문의 명성이 이 4번 골목에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 자금 흐름의 이상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 동네가 잠들었다고 생각하는 깊은 밤, 1층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숨막히는 부부싸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죠. 깊은 밤, 베이지색 3층 저택은 더 이상 부촌의 고요함을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숨막히는 압박감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제 반지하 창틈으로 새어들 때 저는 거실 벽에 비친 시아버지 김 사장님의 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늘 점잖던 그의 손에 들린 담배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깜빡였습니다. 김씨 집안의 명성은 지난 2년간 감춰왔던 아들 민준 씨의 수십억 원대 인터넷 도박 빚으로 인해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고금리 사채를 끌어다 사들인 외곽의 기획 부동산 부지들은 완전히 묶여버렸고 지성인 가족 전체를 집어삼킬 금융에 덫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층 서재에서 김 사장님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세게 내던졌습니다. 분노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방구석에 움츠리고 있는 외아들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이번 달에 인터넷 도박으로 날린 돈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거 알아? 은행에서는 당장 외곽 땅들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난리고 이번 달 안에 50억을 막지 못하면 최 여사님은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도 여전히 날카로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서재를 서성이며 남편을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애를 탓해서 뭐가 해결돼요? 외곽 순환도로 개발 프로젝트 그 보상금 서류 조작하는 건 어디까지 됐어요?
시청 담당자들한테 뇌물은 충분히 먹였고요. 빨리 그 서류들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야 나라 돈이라도 빼내서 민준이 빚을 막을 거 아니에요. 김 사장님은 책상에 양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무모함이 묻어났습니다. 서류 조작은 끝났소.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주민들 이름을 농지보상금 수령자 명단에 끼워 넣었어. 다음 주에 2차 승인만 나면 내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돈이 들어올 거야.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작은 실수 하나에 온 가족이 감옥 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 최 여사님은 비웃었습니다. 법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았던 전직 방송인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뭘 그렇게 무서워해요? 우리에겐 명성이 있고 인맥이 있잖아요. 누가 감히 우리 같은 지성인 집안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의심하겠어요? 게다가 부산에 있는 그 부동산 재벌 딸내미 아라가 완전히 민준이한테 넘어왔어요. 다음 주에 바로 상견례 날짜 잡을 거예요. 그 결혼으로 들어올 돈이 당신 회사의 가장 튼튼한 구명줄이 될 거라고요.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유한 결혼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그의 눈에 비굴한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의 계획은 완벽해요. 그 유아라라는 애 남자한테 약하더라고요. 제가 몇 마디 달콤한 말만 해주면 그 집 늙은이가 당장 아버지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부을 거예요. 그리고 저 맞은편 거지 같은 애는요, 경비시켜서 다른 데로 쫓아내라고 좀 해주세요. 걔가 골목에서 설거지하는 꼴만 봐도 재수가 없어요. 최 여사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맞은편 매일 밤 자신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전 며느리의 어두운 반지하 창문을 향한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 천한 것 따위 신경 꺼. 평생 거기서 살아봤자 우리 집 부유함의 배경밖에 더 되겠어? 돈도 백도 없는 고아 주제에 뭘 할 수 있겠니? 너는 새 신부 맞을 준비나 잘해. 그게 지금 네가 할 일이야. 지성인이라는 가면을 쓴 저택 안 사람들의 내면은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비열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태어나려던 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더러운 수법으로 굴골을 횡령하는 것에 대해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명예, 정의, 법률은 모두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교환할 수 있는 카드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내세우던 우월함은 사실 오래전의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실체를 가리기 위한 얇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와 환자의 심박 측정기에서 나는 삐삐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골목 입구 교통사고로 실려온 중년 여성이 침대에 미동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상한 얼굴 관자놀이에는 긴 상처가 나 있었고 흐르는 피가 침대 시트를 흠뻑 적셨습니다. 수술복에 피가 묻은 채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극도로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당직 간호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환자 외상성 뇌출혈입니다. 내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지금 당장 개두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가 RH 음성 극히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병원 혈액 재고는 지난주 대형 사고 때 다 소진됐어요. 지금 당장 중앙혈액원에 연락해서 긴급 수송 요청하세요. 빨리. 간호사는 당직 일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과장님, 지금 밖에 태풍 때문에 난리예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돼서 중앙에서 혈액이 오려면 빨라도 3시간은 걸릴 겁니다. 환자 뇌압이 이렇게 치솟는데 30분도 버티기 힘들어요. 그때 저는 복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제 낡은 옷에는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느라 묻은 흙탕물이 가득했습니다. RH 음성이라는 두 단어가 제 뇌리에 강력한 전류처럼 흘렀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내던 시절 15살 때 받았던 정기 건강 검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의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낡고 해진 소매를 걷어
핏줄이 선명한 앙상한 팔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제 피를 쓰세요. 제가 RH 음성 혈액형이에요. 반년 전에 건강검진 받을 때 다시 확인했어요. 제 피로 저분을 살려주세요. 의사는 제 깡마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절체절명의 환자를 살릴 마지막 희망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즉시 저를 수술실 옆 체열실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당장 교차 반응 검사 실시해. 적합하면 바로 직수혈 진행한다. 시간이 없어. 5분 후 유리판 위에서 두 혈액은 완벽하게 융합되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붉은 주사바늘이 제 오른팔 정맥에 깊숙이 밝혔습니다. 제 붉은 피가 튜브를 따라 수혈팩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유리병 너머 여성의 상태가 너무 위급했기에 의사는 유산한 지 얼마 안 된 제 몸이 견딜 수 있는 최대치까지 체열 속도와 양을 늘려야 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몸을 옆으로 기울여야 했습니다. 헐렁한 환자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목덜미 바로 아래 하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활짝 핀 5잎 복숭아꽃 모양의 선명한 붉은 모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피를 수혈받은 덕에 옆 침대의 기부인이 잠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고 고통으로 흐릿해진 시선이 우연히 유리 칸막이를 넘어 옆으로 누워있는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제 목덜미에 붉은 복숭아꽃이 그녀의 동공에 그대로 밝혔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혈압계 수치가 경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링거 바늘이 가득 꽂힌 손을 유리벽 쪽으로 뻗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소리를 냈습니다. 복숭아꽃, 목 뒤에 복숭아꽃, 내 딸, 재혁씨. 우리 딸 여기 있어요. 우리 딸. 과장은 환자가 수술대 위에서 극심한 발작 증세를 보이자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환자, 극심한 정신적 쇼크 반응, 안정제 최대치로 투여해. 사지 붙잡고 지금 바로 절개 시작한다. 서둘러. 저는 유리병 너머로 낯선 여인의 찢어지는 비명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극도의 충격과 함께 기이하고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제 피가 그녀의 몸으로 흘러들어갈 때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영혼을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이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신성한 감정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왜 복숭아꽃이라고 불렀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는지. 하지만 과다한 체열로 인한 극심한 피로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서서히 눈을 감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운 침대 난간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밤의 폭풍우를 찢으며 병원 옥상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윤재혁 청장님이 내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검은 코트 자락이 그의 바쁜 걸음에 맞춰 펄럭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내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아직 폭풍의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방금 수혈받은 RH 음성 혈액 덕분에 아내가 위기를 넘기고 안정적으로 호흡하는 것을 보자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 서연 씨가 희미하게 눈꺼풀을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온기를 느끼자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팠지만 엄청난 흥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역시 우리 딸이에요. 목 뒤에 복숭아꽃, 그 아이가 헌혈해서 날 살렸어요. 옆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 아이 목덜미 아래에 있는 5잎 복숭아꽃 모양 모반을 똑똑히 봤어요.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여보, 윤 청장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가슴을 꽉 쥐는 듯 했습니다. 21년 전에 끔찍한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부인과에서 인신매매단에 의해 유괴된 외동딸. 당시 그는 직접 수사팀을 이끌었지만 범인들을 놓치고 말았고 그 고통은 지난 20년간 그의 마음을 피 흘리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풍파를 겪은 아내의 눈빛에는 수술 후의 환각이나 망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신성한 직감이었습니다. 윤 청장님은 즉시 중환자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보안 전화로 한지훈 경위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 경위, 방금 내 아내를 살린 헌혈자 신상 정보 즉시 통제하게. 그리고 검사실에 남은 혈액 샘플과 머리카락 샘플을 비밀리에 확보해 자네가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해서 장관급 긴급 DNA 검사를 의뢰하게 조용히 처리해야 하네. 어떤 정보도 외부로 새어나가선 안 돼. 그날 밤 서울지방경찰청에 있는 윤 청장님의 사무실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가져온 박수진의 신상 기록 파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누런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생후 1개월 된 아기가 전립구에서 발견되었다는 시점은 21년 전 딸의 유괴 사건 발생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운명의 조각들이 잔인할 정도로 선명한 그림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청장님의 마음은 불타는 희망과 거대한 진실 앞에선 극도의 두려움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했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 조직의 총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종이 한 장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것이 또다시 우연의 일치, 헛된 희망이라면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 자신도 더 이상의 절망을 견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1년간의 헛된 수색 끝에 찾아온 희망이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손에 든 담배가 손가락을 데일 때까지 타들어갔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빗속을 뚫고 수도를 향해 달리는 DNA 샘플 이송 차량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흘 후 밀랍으로 봉인되고 극비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가 한 경위에 의해 청장님 책상 위에 공손히 놓였습니다. 사무실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운명의 문을 두드리듯 건조하게 울릴 뿐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윤 청장님은 책상 앞에 우뚝 서서 작은 종이칼을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유전자 서열 분석 결과지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시선은 검고 단호한 잉크로 인쇄된 마지막 결론에 멈췄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대상자 박수진은 신청인 윤재혁과 부녀 관계, 신청인 이서연과 모녀 관계가 성립함. 과학수사연구소의 건조한 숫자들이 그 순간 천근의 바위가 되어 모든 의심을 부수고 그의 피와 살을 나눈 딸이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풍파를 겪은 노장,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그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청장의 위험 있는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거친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잘 다려진 제복 위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직인이 찍힌 결과지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불쌍한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지금 그녀의 인격을 짓밟았던 자들의 저택 맞은편 초라한 골목에서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청담동 4번 골목 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윤재혁 청장님이 먼저 내려 갓 퇴원한 아내 서연 씨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아내의 관자놀이에는 아직 작은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용차나 경우 없이 맞은편 베이지색 저택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만남을 조용히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들이 늘어선 곳으로 걸어 들어가 사무실의 낡은 나무문 앞에 멈췄습니다. 서연 씨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옷자락을 꽉 쥔 채 눈앞에 펼쳐진 12제곱미터의 좁고 찜통 같은 공간을 보고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수진이는 유일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낡아서 해진 가방끈을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귀부인이 위험 있는 중년 남성과 함께 나타나자 그녀는 깜짝 놀라 바늘을 내려놓고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아주머니, 벌써 퇴원하셨어요? 상처도 아직 안 아물었는데 이런 누추한 곳까지 힘들게 왜 오셨어요? 서연 씨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고통받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울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두 손으로 앙상한 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불쌍한 딸의 낡고 거친 옷을 적셨습니다. 아가, 내 복숭아꽃, 엄마가 21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하늘이 정말 눈이 있구나. 내 귀한 피가 엄마가 잃어버린 내 딸을 다시 찾게 해줬어. 수진이는 돌처럼 굳어 허공에 두 손을 늘어뜨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였던 그녀는 낯선 사람의 격렬한 감정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는 뒤에 서 있는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윤 청장님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강인한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직인이 찍힌 DNA 검사 결과지를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란다. 21년 전 네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인신매매단이 너를 병원에서 납치해 갔어. 아빠와 엄마는 지난 20년 동안 미친 듯이 전국을 뒤지며 너를 찾았단다. 이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 결과지야. 네가 바로 아빠와 엄마의 유일한 딸이다. 수진이는 종이 위에 적힌 친자 관계 99.9% 일치라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보육원에서 겪었던 배고픔과 서러움, 최 여사님에게 근본도 없는 천한 것이라며 모욕당했던 치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목을 메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빠가 있었고 엄마가 있었고 단 한순간도 그녀를 포기하지 않은 강력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감내해야 했던 모든 불공평에 대한 서러움이 터져 나온 듯 울음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서연 씨도 딸 옆에 무릎을 꿇고 수진이의 가냘픈 몸을 품에 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오랫동안 방을 감싸던 냉기를 녹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 청장님은 낡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억누르며 감나가는 물건 하나 없는 초라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신상기록을 조사해봤다. 저 골목 초입 저택에 사는 김씨 집안 아들과 결혼했었다고. 어쩌다 이런 꼴이 된 거냐? 어째서 그들이 내 딸을 이런 어두운 곳에서 설거지나 서빙으로 푼돈을 벌게 내버려 둔 거지? 수진이는 눈물을 닦고 위험 있는 제복을 입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2년간의 굴욕적인 결혼 생활의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비 오는 밤에 3층 저택을 맨손으로 닦아야 했던 일, 계단에서 굴러 3개월 된 아이를 유산했던 일, 그리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된 이혼 서류와 그 위에 적힌 시어머니의 잔인한 모욕까지. 수진이가 뱉어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윤 청장님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친 두 손은 뼈마디 소리가 날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관자놀이에는 푸른 힘줄이 맹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 위선자들에게 무급하녀처럼 착취당하고 짓밟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권력자의 억눌린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감히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해? 지성인 가문이라는 것들이 그 신보는 짐승보다 더럽구나. 내가 그들에게 오늘 흘린 네 눈물과 피의 100배, 1000배를 갚아주마. 서연 씨는 과거 딸이 홀로 산후회복실에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윤 청장님은 벌떡 일어나 아내와 딸을 그의 단단한 가슴에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제복자락이 수진이의 앙상한 어깨를 감쌌고 그녀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작은 창문 너머로 불이 환하게 켜진 맞은편 3층 저택을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울려 퍼졌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의 재회 이후 윤 청장님은 여러 번 수진이를 본가로 데려가려 했지만 수진이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 4번 골목에 남아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의 몰락을 어둠 속에서 직접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큰 운명의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딸의 강인함과 깊은 상처를 이해한 윤 청장님은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한지훈 경위, 그의 가장 아끼는 제자이자 강력팀 팀장을 보내 수진이를 보호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지훈 씨는 수진이의 삶에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나 화려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생사의 경계에 서 있는 형사의 묵직함과 진중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이가 일하는 백반집에 손님이 뜸한 시간에 찾아와 간단한 식사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지켜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무거운 쟁반을 낑낑대며 나를 때마다 지훈 씨는 말없이 일어나 소매를 걷고 그 일을 대신했습니다. 가게 일이 끝나면 그는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그녀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차가운 거리를 두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아이를 잃고 버림받은 상처로 가득한 여자로서 당연한 방어 기제였죠.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사무실의 낡은 나무문 앞에 섰을 때 수진이는 지훈 씨의 강직한 얼굴을 똑바로 보며 자격지심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경희님,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저는 이혼 경력에 유산까지 한 남들에게 걸레처럼 버림받은 여자예요. 경희님은 앞길이 창창한 경찰 간부시잖아요. 저처럼 흠집 많은 사람과 엮여서 좋을 거 없어요. 지훈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그녀와 마주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눈은 진심 어린 단호함으로 빛났습니다. 수진 씨의 과거는 흠집이 아닙니다. 세상의 잔인함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강인하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과거 수사 기록을 전부 읽었고 저 맞은편 집에서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선함과 강인함을 존경하는 겁니다. 제가 당신 곁에서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함께 맞게 해주세요. 지훈 씨의 말은 진심을 담은 명령처럼 수진이가 오랫동안 쌓아온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운명의 계획 속에서 지훈 씨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수진이는 저녁마다 경영학 수업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동네 초입의 작은 꽃집 겸 유기농 농산물 가게를 열었죠. 지훈 씨는 조용히 그녀를 도와 외곽 농장과 연결해주고 복잡한 서류 절차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난 2년은 수진이에게 고통스럽지만 강인한 자가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묵묵하고 대가 없는 보살핌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흐르는 따뜻한 강물과 같았습니다. 처음에 경계심과 자격지심은 점차 사라지고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굴욕의 그늘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지훈 씨가 늦은 밤 학원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그녀를 기다려주던 시간들 속에서 쌀쌀한 날 그가 타주던 따뜻한 차 한 잔 속에서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계절의 마지막 비가 내리던 밤 꽃집 트럭에서 떨어진 복숭아 꽃잎이 반지하 처마 아래 흩날릴 때 지훈 씨는 수진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없이 심플한 금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한 군인의 묵직한 약속이 담겨 있었죠. 지훈 씨는 다시 맑아진 수진이의 눈을 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2년이면 제 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내일이면 저 맞은편 저택에 폭풍우가 몰아칠 겁니다. 제가 당신의 손을 잡고 정의의 빛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공식적인 자격을 갖고 싶습니다. 수진이는 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그녀가 진흙탕 속에서 한 걸음씩 일어서도록 곁을 지켜준 남자를 보았습니다. 뜨거운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훈 씨는 그녀의 앙상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빗소리가 요란한 골목길에서 그녀를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품에 안았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수사 자료가 아침 8시 정각에 윤재혁 청장님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김 사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개발 프로젝트의 국가 보상금을 횡령하기 위해 유령 주민 명의로 서류를 조작한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지난 한 달간 비밀리에 움직이며 김 씨 집안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청 부패 공무원들의 자금 흐름을 모두 동결하고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윤 청장님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수사팀의 법망은 조용하고 단단하게 마지막 매듭을 지었고 이제 그물을 거둘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허름한 반지하 맞은편의 베이지색 3층 저택은 여전히 요란한 결혼 준비로 떠들썩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자신들의 가족을 집어삼킬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민준 씨와 부산 부동산 재벌의 딸을 위한 동네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결혼은 아들의 거액 도박 빚을 갚을 구명줄일 뿐만 아니라 수진이와의 이혼으로 구겨진 지성인 가문의 체면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저택 마당에서 인부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맞은편 반지하까지 들리도록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봐요들, 결혼식 천막은 골목 입구까지 쫙 빼서 치세요. 그리고 수입생화로 아치형 꽃 장식을 아주 높고 화려하게 만들어야 해요. 우리 김씨 집안은 진짜 명문가 교수를 며느리로 맞는 거지 어디 굴러먹던 고아 나부랭이를 들이는 게 아니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안 수준을 똑똑히 보게 해야죠. 민준 씨는 비싼 신랑 예복을 입고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반지하 사무실 창문을 경멸과 더위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며 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아주 성대하게 해서 저 천한 것들이 자기 분수를 알고 알아서 꺼지게 만들어야죠. 저런 애가 골목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으면 내일 오실 귀한 손님들 눈만 버린다니까요. 김씨 집안의 오만함은 골목의 공용 통로 대부분을 막고 결혼식 천막을 치면서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사를 수진이를 향한 잔인한 과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껍데기뿐인 부유함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권력과 지성인이라는 명함이 그 뒤에 숨겨진 모든 더러운 범죄를 가려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수진이가 여전히 작은 꽃집을 오가며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그 침묵이 기댈 곳 없는 약자의 굴욕적인 항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몰락 직전에 선 자들의 내면은 여전히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무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한 행동과 말이 변장한 경찰관들에 의해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요란하고 저속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사무실은 차갑고 전문적이며 섬뜩할 정도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는 작전 지도 앞에 서서 각 팀에게 임무를 하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료했습니다. 1팀 예식 시작과 동시에 저택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다. 2팀은 1층 서재에 있는 주범 김 씨를 체포한다. 3팀은 최 씨와 김민준을 제압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알겠나? 모든 대원들이 일제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정의를 집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 청장님은 주재석에 앉아 검은 펜으로 긴급 체포영장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서명은 크고 단호하며 날카롭게 종이를 갈랐습니다. 아침 6시부터 김씨 집안의 대형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결혼 축하 음악이 4번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좁은 골목은 결혼식 천막의 붉은색으로 가득 찼고 진한 백합 향기와 담배 연기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 달린 흰색 고급 웨딩카가 골목 한가운데를 막아선 채 서 있었고 그 주위에는 하객들의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붉은색 한복을 차려입고 목에는 커다란 숭근 목걸이를 건 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택을 드나들었습니다. 온 동네에 자신들의 명성을 과시하려는 듯 그녀의 목소리는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택 계단을 내려설 때마다 그 여자의 잔인하고 날카로운 눈은 맞은편 반지하 사무실에 굳게 닫힌 문을 잊지 않고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함께 온 친구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 봐, 복 있는 집은 명문가 며느리를 얻고 복 없는 것들은 알아서 쓰레기장으로 꺼지게 되어 있다니까. 오늘 우리 집에 봉황이 들어오는 날이니 폭죽을 아주 크게 터뜨려서 지난 2년간 이 동네에 낀 애군을 싹 몰아내야지. 주변 이웃들은 그 말을 듣고 양옆으로 비켜서며 허름한 반지하 쪽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의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밖으로 나오자 골목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초라하고 남루한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수진이는 소박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자 목덜미에 붉은 복숭아꽃 모반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볍게 화장한 얼굴, 맑고 깊은 눈빛에서는 기묘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의 요란한 결혼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처마 밑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수진이가 붉은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분노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옥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수진이를 가리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머, 저것 좀 봐. 세상에 저렇게 뻔뻔한 게 어디 있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신부처럼 차려입고 내 아들 결혼식에 재를 뿌리려는 거야? 역시 천한 것들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신랑 예복을 입은 민준 씨가 집에서 나오다가 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듣고 그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초라한 반지하 앞에 서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 자신이 곧 결혼할 재벌가 딸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비겁한 아쉬움과 당혹감이 뒤섞여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도련님의 이기심과 오만함이 금세 그 감정을 덮어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경멸에 찬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런 이상한 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렇게 입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나 되려고 하는 거겠죠. 버림받은 여자는 평생 저렇게 남의 행복을 구경이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신부 데리러 가시죠. 결혼식 천막 안에 서 있는 자들의 내면은 돈과 헛된 명예에 눈이 먼 천박한 영혼들의 뻔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아이를 잃은 여자의 고통을 무참히 짓밟고 타인의 불행을 자신들의 우월감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절벽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님과 민준 씨의 극에 달한 오만함은 고요한 가을 호수 같은 수진이의 태연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저 저속한 연극을 펼치는 자들을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지에 끼워진 소박한 결혼 반지를 가만히 만지며 운명의 순간을 조용히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최 여사님이 신중하게 고른 길일에 맞춰 신부 행렬이 부산을 향해 출발하려 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폭죽이 요란하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욱한 화약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결혼식 음악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폭죽 소리가 끝나고 민준 씨가 최 여사님의 손을 잡고 웨딩카에 오르려는 바로 그 순간 날카롭고 단호한 또 다른 소리가 대로에서부터 울려 퍼지며 결혼식의 들뜬 분위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경찰 특공대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뒤이어 경찰 기동대 소속의 파란색 승합차 3대가 4번 골목으로 돌진해 김씨 집안의 결혼식 천막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좁은 골목은 순식간에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최 여사님과 민준 씨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10여 명의 기동대원들이 차에서 내려 신속하게 방어선을 구축하고 골목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하객들은 양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선두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멎자 대로변에서부터 번쩍이는 파란색 번호판을 단 관용차 행렬이 질서정연하게 좁은 골목으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숙한 호위대열의 한가운데에는 눈부신 흰색 캐딜락 한 대가 있었습니다. 차량 위에는 민준 씨의 싸구려 조화와는 비교도 안 되는 화려하고 선명한 붉은 생화 장미 리본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숨을 죽였고 수백 개의 놀란 눈이 전례 없는 이 광경에 쏠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계단 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고 붉게 칠한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황급히 웨딩카 문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의 말끔했던 얼굴은 저 위압적인 차량 행렬이 자신들의 화려한 결혼식장은 그냥 지나쳐 냉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량 행렬은 멈춰서서 수진이의 초라한 12제곱미터 반지하방 바로 앞 골목벽을 따라 늘어섰습니다. 앞 좌석문이 열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평범한 운전기사가 아닌 엄숙한 경찰 정복 차림의 윤재혁 청장님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과 가슴의 훈장들이 햇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위엄있는 모습에 김씨 집안 결혼식의 소란스러움은 순식간에 질식할 듯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헤딜락 뒷문에서는 지훈 씨가 내렸습니다. 훤칠한 키, 세련된 남색 정장 아래로 드러난 넓고 듬직한 어깨, 그의 강직한 얼굴에는 평생을 함께할 여인을 지킬 준비가 된 남자의 절대적인 침착함과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특공대 차량에서 내리는 청장님을 보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엄숙한 제복과 반짝이는 훈장이 그녀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그녀는 균형을 잡기 위해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잠긴 공간 속에서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죠? 저렇게 높은 분이 왜 이런 좁은 골목에 그것도 최고급 웨딩카를 몰고 우리 집에서 내쫓은 저 천한 애방 앞에 세우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겠죠. 윤 청장님은 그 오만한 여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훈 씨와 함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 사무실 반지하 처마 밑으로 단호하게 향했습니다. 골목 주민들과 최 여사님 가족은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비웃음과 수군거림은 완전히 사라지고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경찰 간부와 강력팀 팀장이 그 초라한 월세방 문 앞에서 공손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경악의 탄식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준 씨의 내면은 박살난 자존심과 극도의 공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수진이의 손에 끼워진 심플한 반지와 지훈 씨의 세련된 정장, 그리고 자신의 신랑 예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불타는 듯한 치욕감이 그의 헛된 우월감을 정면으로 후려쳤습니다. 그는 전처 옆에 서 있는 남자가 범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한지훈 경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행렬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지하의 낡은 나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윤 청장님이 안으로 들어가 수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신부 수진이는 한낮의 햇살 아래 진짜 공주처럼 눈부시게 아름답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붉은색 원피스는 그녀의 가냘프지만 꼿꼿한 몸매를 감쌌고 목덜미의 복숭아꽃 모반은 마치 운명이 씌워준 왕관처럼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고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정의를 되찾아줄 강력한 아버지와 인생의 모든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든든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그녀의 거친
순결에 따라 흔들리는 조화장식 기둥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늘 스스로를 지성인이라 칭송하던 그녀의 두껍게 화장한 얼굴은 이제 죽은 사람처럼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입술은 위험 있는 청장님이 수진이의 손을 소중히 잡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떨렸습니다. 청장님, 무언가 착오가 있으신 겁니다. 어떻게 경찰청의 수장께서 근본도 모르는 고와 저런 설거지나 할 천한 것을 직접 웨딩카로 데리러 오십니까? 윤 청장님은 좁은 골목 한가운데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김씨 집안의 화려하지만 허황된 결혼식장은 쳐다보지도 않고 칼날처럼 차가운 시선을 최 여사님의 얼굴에 정면으로 고정했습니다. 풍파를 겪은 형사의 살기와 압박감이 주위 공기를 질식시킬 듯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수진이의 앙상하지만 따뜻한 손을 꽉 잡고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가난한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은숙 씨, 2년 전 당신과 당신 아들은 지성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 딸의 노동력을 착취했소. 내 딸을 천한 고아라고 모욕하고 아이를 잃은 고통 속에 있는 내 딸을 이혼 서류 한 장으로 길바닥에 내쫓았지. 오늘날 윤재혁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1년 전 잃어버렸던 내 외동딸을 직접 집으로 데리러 이 골목에 왔소. 당신 집에 허영 가득한 가풍이 있다면 우리 윤씨 집안에는 정의와 법이 있소. 길가에서 구경하던 수백 명의 주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경악의 탄성이 결혼식 천막 안에 서 있던 자들의 뻔뻔한 얼굴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민준 씨는 폭죽잔해가 가득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텅 빈 눈은 뒤늦은 후회와 극심한 공포로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는 한때 짐이라고 여겼던 아내 수진이가 이제 서울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청장님의 보호 아래 당당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으로 보물을 내던지고 온 가족을 절벽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청장님은 태연하게 손짓하여 뒤에 대기하고 있던 경제범죄 수사팀 차량을 불렀습니다. 즉시 정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내려 검찰의 붉은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인파를 해치고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 김 사장님과 최 여사님 앞에 서서 체포영장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피의자 김태환, 최은숙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두 분은 외곽순환도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유령회사를 통해 국가 보상금 75억 1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시 관할 경찰서로 연행하겠습니다. 최 여사님의 날카로운 비명과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차가운 쇠수갑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지성인과 부유함이라는 가면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벗겨지자 치욕과 공포 그리고 완전한 몰락이 그 오만한 여자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 부산에서 출발한 신부 측 차 행렬이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미래의 사돈이 경제사범으로 체포되어 끌려가는 광경을 목격한 부동산 재벌은 즉시 차에서 내려 격분한 얼굴로 웨딩카의 축결혼 리본을 뜯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결혼 취소야, 이 사기꾼 빈털터리 놈들. 내 딸이 저런 콩가루 집안에 발 들이기 전에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군. 예물 전부 다 회수해. 신부 측 차량은 민준 씨의 망연자실한 시선 속에서 그대로 유턴하여 사라져버렸고 화려했던 결혼식장은 김씨 집안의 치욕적인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특공대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대로변 너머로 사라지고 사번 골목에는 섬뜩할 정도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경찰청이라는 글씨가 적힌 봉인 테이프로 베이지색 3층 저택의 모든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우월함의 상징이었던 재산은 횡령한 국고를 환수하기 위해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찢어진 결혼식 천막 아래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빳빳했던 신랑 예복은 이제 그의 인생처럼 구겨지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과거 그에게 아첨하던 이웃들은 이제 그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비겁했던 전 남편은 순식간에 치욕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남은 평생을 수진이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끝없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파란색 번호판을 단 관용차 행렬은 흰색 캐딜락을 호위하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폭죽 연기를 가르며 가난한 골목을 벗어나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넓은 대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수진이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지훈 씨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 안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어머니 서연 씨가 뒤늦은 행복의 눈물을 연신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차는 김 씨 집안의 폐허가 된 결혼식장을 냉담하게 지나쳤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12제곱미터의 작은 반지하 사무실 창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모든 인내와 강인한 의지, 그리고 악의 몰락을 지켜보던 기나긴 밤들이 담겨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재혁 청장님의 푸른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자택정원에서 따뜻하고 웃음 가득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의 결혼식처럼 허영 가득한 사치도 인맥을 이용하려는 속빈 귀족들도 없었습니다. 윤 청장님은 과거 수진이가 가장 힘들 때 죽 한 그릇, 밥 한 술을 나눠주었던 반지하 이웃들과 백반집 사장님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소박하지만 정겨운 식탁에 둘러앉아 불쌍했던 고아 소녀가 마침내 진짜 공주의 자리를 되찾은 것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진이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평온하고 맑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씨 집안에 대한 원망이나 미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과응보는 그녀의 눈앞에서 가장 공평하고 직접적이며 잔인한 방식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모든 고통과 굴욕은 그녀를 더욱 성숙하고 강인하게 만들어준 가혹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이제 위험 있는 아버지와 불쌍했던 친어머니, 그리고 제복을 입은 진정한 남편의 끝없는 사랑에 둘러싸여 그녀의 영혼은 기나긴 방황 끝에 마침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지훈 씨는 수진이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청춘을 바쳐 자신의 진심을 증명한 남자의 존경과 깊은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청초한 얼굴에 피어난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맑은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폭풍우가 지나간 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지훈 씨의 넓고 든든한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웨딩카는 햇살과 바람이 가득한 새로운 여정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고통스러운 폭풍우의 날들을 완전히 끝내고 경찰청장 딸의 당당하고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매주 저희는 가장 솔직한 인생 이야기와 통쾌한 인과응보 사연을 통해 여러분이 현실의 시련 앞에서 더욱 현명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을 위해 종 모양 아이콘을 지금 바로 클릭하시고 다음 이야기의 첫 번째 시청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행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안온한 행복 채널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